회장님 곁에 도둑이 있습니다. 새벽 3시 한림그룹 본사 로비. 대한민국 재계 1위 자산 10조 원의 회장 앞에 13살 소년이 섰습니다. 젖은 운동화, 테이프로 붙인 낡은 가방, 며칠은 굶은 듯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소년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일이요. 도대체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도둑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비 오는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3시 서울 도심 한복판 한림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48층짜리 빌딩은 도시의 심장처럼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놓인 긴 가죽 소파, 그 위에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한림그룹 회장 강태준. 올해 73살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꺼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을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쥐고 있었죠.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인 것처럼요.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어요.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났고 그 아래로 태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금빛 조명, 값비싼 예술품들. 하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만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 그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손에 닿을 것 같았죠.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화가 와도 업무 보고뿐이었고 무난 인사조차 형식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죠. 로비 저편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손을 가볍게 들어 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모두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회장님, 차 가져올까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혼자 있고 싶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빗소리만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있었을까요? 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로비 구석에 놓인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는 꺼져 있었지만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림그룹, 올해 역대 최고 실적 달성. 강태준 회장, 재계 영향력 1위 선정. 태준은 그 화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향력이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마다 이 로비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서도 퇴근했고 임원들도 집에 갔죠. 경비원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동문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걸, 예상치 못한 존재가 이 공간에 발을 들릴 것이라는 걸, 모든 것이 바뀌는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빗소리만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을 뒤흔들 소년이 지금 이 순간 로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한 소년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작은 체구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13살 강하준이었습니다. 소녀는 주저없이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요. 발자국마다 물이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뒤늦게 따라붙었어요. 야, 너 거기서.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음이 더 빨라졌죠.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소년이 회장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태준은 소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지도 않았죠. 그저 똑바로 서서 회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녀석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곁에 도둑이 있습니다. 로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경비원이 헉하고 숨을 삼켰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키보드 일부는 색이 발해 있었죠. 소년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숫자와 기록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말했죠. 그때 로비 구석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저의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나타나서 도둑이라니 미친 거지.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머릿속에 걸렸어요. 저 나이에 저런 눈을 가진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야, 이리 와. 경찰 부른다. 소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어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움찔했어요.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경비원이 멈칫했어요. 태준이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죠. 도둑이라고 했나?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누굴 말하는 거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을 회장 쪽으로 돌렸어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태준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날짜, 시간, 금액.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소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아이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년이 돌아섰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잠깐, 태준이 불렀어요.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소년의 모습이 빛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런 거지 같은 애 말을 왜 들으세요? 경비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하필 오늘 밤인가? 그리고 도둑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 태준은 자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소년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알지 못했어요. 그 소년이 3년간 품어온 진실을 들고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소년은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낡은 가방, 그리고 그 눈빛.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 아침 8시, 태준은 본사 48층 회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전 일정 보고 드립니다. 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비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젯밤 로비에 들어온 아이 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녀석 찾아봐. 신원이든 뭐든.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회장이 한밤중에 나타난 불황아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오후가 되어 보고가 올라왔어요. 회장님, 아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난감함이 묻어 있었어요. CCTV 영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변 탐문도 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를 켰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소년이 로비로 걸어 들어오는 장면. 담담한 표정, 흔들림 없는 걸음, 그리고 자신 앞에 서서 입을 여는 순간. 회장님 곁에 도둑이 있습니다. 태준은 영상을 멈췄어요. 소년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도둑이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설마 진짜 누군가가 배신한 건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긴 테이블에 12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진태 전무. 올해 55살. 태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했어요.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회사의 굵직한 일들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진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곁에 도둑이 있습니다. 소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태준은 진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함께한 얼굴, 의심해 본 적 없는 얼굴. 설마.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나타난 어린애의 말을 왜 신경 쓰는 걸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진태가 마지막까지 남아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푹 쉬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진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들렸죠. 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태가 나가고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그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로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그 아이 맞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쫓으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내려간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옷, 같은 가방. 하지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어요. 왜 또 왔어?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서요. 후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야?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애가.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확신만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경비원. 태준이 소리쳤어요. 이 아이 데려가.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년의 양팔을 잡았어요. 소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소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년입니다. 태준이 멈칫했어요.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일이요. 소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소년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일까? 장면이 바뀝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낮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전선이 얽힌 전봇대, 금이 간 시멘트 바닥. 화려한 한림그룹 본사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만복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발해서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죠. 저녁 7시.
하지만 가게 안에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노인 한 분이 혼자 국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박만복, 올해 52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투덜거림이 입에 붙어 있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죠.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팔이 날리네. 이러다 가게 접겠다.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보였어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강하준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죠. 만복이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어요. 야, 이 녀석아.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굶었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죠. 만복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국밥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먹어. 밥은 먹어야 사람이지. 만복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국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며칠을 굶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복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는 갔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만복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담임한테 전화 왔어. 일주일째 안 왔다더라. 하준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만복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 강하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어? 연락은 되냐? 하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등에 핏줄이 섰죠. 아버지는요? 하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배달이요. 그래서 밥은 누가 해주는데? 혼자 해먹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만복은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혼자 해먹는다고? 뭘 해먹어? 라면이지, 라면. 만복이 투덜거렸어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쩔 거야. 아버지도 참 뭐하는 건지. 하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요. 만복이 멈칫했어요. 소년의 눈에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만복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반찬 접시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먹기나 해. 하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가게에 온 건 석 달 전이었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걸 발견했죠. 배고프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 뒤로 아이는 가끔 찾아왔어요. 돈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만복도 받지 않았죠. 아, 만복이 불렀어요. 너네 아버지 예전에 뭐 했어? 하준이 숟가락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다녔어요. 어떤 회사? 큰 회사요. 하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잘렸어요. 3년 전에. 만복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잘렸다고? 왜?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만복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더 데우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3년 전 큰 회사에서 잘렸다. 그 뒤로 이 꼴이 됐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녀석한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아저씨, 하준이 불렀어요.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이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됐어. 밥값은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갚아.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 강하준. 만복이 불렀어요. 하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와. 밥 먹으러. 하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문이 열리고 소년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빈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어요. 저 녀석 아버지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창밖으로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어깨가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만복은 알지 못했어요. 그 소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지. 13살의 어깨는 너무 작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현, 올해 43살이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 조금 나은 삶이었죠. 대기업 정보보안팀 선임연구원. 월급은 넉넉했고 아파트 대출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도연은 일을 잘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았고 승진도 빨랐죠.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하준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때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어요.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선임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었어요.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신 계정에서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속 기록, 파일 전송 로그, 날짜와 시간. 도연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적 없어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동안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녹음된 것처럼 감정이 없었죠. 도연은 그날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동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일주일 뒤 해고 통보가 왔어요. 조사 결과 기밀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해고 처리됩니다. 도연은 항의했어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고, 증거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그게 회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연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박스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명함 몇 장. 7년간의 회사 생활이 그게 전부였죠. 건물을 나서는데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 앞에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렸어. 단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어요. 기밀을 빼돌린 사람.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대출 이자가 밀렸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은 작은 반지하 방으로 옮겼어요. 아내는 버텼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한계가 왔어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싸우고 아침마다 냉랭한 공기가 흘렀죠. 당신은 왜 해명을 못해요? 정말 안 한 거 맞아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내가 떠났어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겼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미안해요. 하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빈 집을 보았어요. 엄마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죠. 도연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빠, 하준이 불렀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하주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 도연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배달을 했어요. 몸이 축나는 건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몰래 우는 소리를 하주는 다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하주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하주는 더 이상 10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거리에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밤 11시, 이도연은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이 등에 묶여 있었어요. 장갑을 낀 손이 차가웠습니다. 입김을 불어 손을 녹였어요. 휴대폰에 다음 배달지 주소가 떴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20분 안에 도착해야 했죠. 도연은 엔진을 걸었어요. 오토바이가 눈길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배달이었어요. 집에 가면 하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서 함께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고 있었어요. 도연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빨리 건너야 했죠. 그 순간이었어요. 옆 차선에서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거대한 차체가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어왔죠. 도연은 보았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도 미끄러졌습니다. 충돌. 굉음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어요. 배달 가방이 찢어지며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눈 위로 피가 번졌어요. 붉은색이 하얀 눈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하준이. 그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하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트도 없이 얇은 옷차림이었어요. 눈이 녹아 옷이 젖어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준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세요? 네, 저 이도연 환자 아들이에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잠깐 앉아서 기다려요. 간호사가 하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지금은 안 돼요. 수술 중이라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나왔어요. 하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괜찮아요? 의사가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13살짜리 아이만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지? 어머니는? 하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급수술은 했어요. 고비는 넘겼는데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이후 치료비랑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는 안 돼요. 하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하준은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하준아. 방만복이었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달려왔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여기? 경찰한테 연락 왔어. 내가 가게에 남겨둔 메모에 내 번호가 있었나 봐. 만복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 수술 끝났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미성년자라서. 하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복의 표정이 변했어요. 돌아서서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야 나. 보호자 나야. 만복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삼촌이야 삼촌.
빨리 서류 내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어디 있어? 도장 찍을게. 만복이 호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언제 챙겼는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나왔고 만복이 서명했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갔어요. 만복이 돌아서서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됐어. 이제 괜찮아. 만복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만복이 옆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복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하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만복이 하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병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하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준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마음도 없었죠. 중환자실 앞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하준이 앉아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30분씩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복도 벽에 TV가 걸려 있었어요. 소리는 작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하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죠.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한림그룹 본사였어요. 하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림그룹이 올해의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현장입니다. 화면에 시상식 장면이 비쳤어요. 무대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자막이 떴어요. 한림그룹 최진태 전무 윤리경영 공로상 수상. 하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최진태.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화면 속 남자가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직과 신뢰야말로 기업의 근본입니다. 한림그룹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준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직과 신뢰, 투명한 경영. 그 말들이 귀에 걸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3년 전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아무 해명도 못한 채 나와야 했죠. 그 회사가 한림그룹이었어요. 하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웃고 있어. 윤리경영이라며 상을 받고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아!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복이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죠. 뭘 그렇게 노려봐. TV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만복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커피 한 잔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은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시선을 따라 TV를 봤어요.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뭐 나왔어? 만복이 물었어요.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만복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 커피 마셔. 밤새 앉았잖아. 아저씨. 하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림그룹 아세요? 만복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림? 그 대기업? 알지. 왜? 아버지가 거기 다녔어요.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전에 잘린 데가 거기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 한림그룹 건물도 있겠지. 아버지를 내쫓은 곳, 누명을 씌우고 인생을 망친 곳. 아저씨. 하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만복이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13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어둡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냥요. 하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려왔죠. 하준은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상을 받던 그 모습. 최진태. 그 이름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기억해야 할 것 같았죠. 아버지의 서랍에서 본 서류가 떠올랐어요. 해고 통지서, 조사 기록, 그리고 몇 장의 문서들. 거기에 찍혀 있던 직인과 서명. 선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직 불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타오를 것 같았죠. 확신은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만 점점 커져갔죠. 만복이 일어났어요. 면회 시간이다. 아버지 보러 가자. 하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TV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화면에는 이미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눈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웃고 있던 얼굴,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 하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속 의심은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새벽 2시, 하준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온 뒤였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가 없는 빈 방.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준은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그때 눈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침대 밑 서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잠가두는 서랍이었죠. 하준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서랍 앞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하준은 방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 옷장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쇠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외장하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인 게 분명했죠. 하주는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라벨에 뭔가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바래서 읽기 어려웠죠. 노트북을 켰어요.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스프레드시트, 코드 파일들. 이름만 봐서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주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전문 용어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몇 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속 로그, 파일 전송 기록, 백업 데이터,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할 때 남긴 자료들이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 폴더 안쪽에 또 다른 폴더가 있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날짜가 3년 전이었죠. 아버지가 해고당하기 직전의 날짜였어요. 하주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나타났어요. 자동화 스크립트였습니다. 하주는 코드를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석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글로 메모를 남겨두었거든요. 서버 접속 로그 백업용, 삭제된 파일 복원 스크립트, 누군가 내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군가 내 계정으로 접속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누명을 쓴 걸,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걸.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어요. 회사는 들어주지 않았죠. 그냥 내쫓겠습니다. 하주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쓰면 뭔가 알 수 있을까?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야. 잘못하면 큰일 나.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3년간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온 모습. 새벽마다 몰래 울던 모습. 하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딱 한 번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번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낼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주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코드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하준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똑똑. 노크 소리였습니다. 하준이 화들짝 놀라 화면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야, 강하준.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복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 불 안 켜도 다 보여. 만복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죠.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가게에 국 끓여놨어. 내일 와서 먹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만복이 다시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보짓은 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깨어나면 너 없으면 어떡해.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죠. 하주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만복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보짓은 하지 마라. 하지만 하주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에 코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 시작되었어요. 하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13살 소년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치료비는 계속 쌓여갔어요. 만복이 당장 급한 돈은 빌려주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주는 매일 밤 외장하드의 파일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접속 로그였어요. 3년 전 아버지 계정으로 누군가 접속한 기록. 시간대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중이던 날짜였거든요. 서울에 없던 아버지가 어떻게 서울 본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아버지 계정을 도용한 게 분명했어요. 하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오후 3시 한림그룹 본사 로비. 하준이 다시 그곳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죠. 경비원이 먼저 알아봤어요. 저에 또 왔습니다. 지난번 그애요. 무전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친 거 아냐? 또 왔네. 회장님한테 뭔 원한이 있나? 그냥 쫓아내. 하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48층짜리 건물. 그 꼭대기에 회장이 있었죠.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야, 또 왔어? 이번에는 경찰 부른다. 하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경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너 같은 애가? 꿈 깨라. 전해주세요. 3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준의 눈빛이 달랐어요. 일주일 전과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확신.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경비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무전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강태준이 내렸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내려온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태준이 걸어왔어요. 천천히 위험 있게. 하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73살 회장과 13살 소년.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과 바닥에서 올라온 아이. 또 왔구나.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끈질기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3년 전 일이라고 했지. 태준이 물었어요. 그게 뭔데?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 날짜, 시간, IP 주소. 3년 전 기밀 유출 사건 기록입니다. 하준이 말했어요. 아시죠? 그때 한 명이 잘렸습니다.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전 기밀 유출 사건. 누군가가 해고됐다는 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그런 건 아래에서 처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태준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하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누군가 아버지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증거가 있어? 태준이 물었어요. 있습니다. 하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못 보여드려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저런 애 말을 왜 들으세요? 옆에 있던 비서가 말했어요. 그냥 내보내시죠. 태주는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회의실로 데려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원들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의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 어조였죠. 하준이 회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침묵만 흘렀어요. 태준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눈은 거짓말쟁이 눈이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돌려 하준을 봤어요. 증거가 가짜면 넌 끝이야. 알고 있지? 하준이 회장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짧지만 단단한 대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태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들고 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48층, 회장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하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8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작아 보였죠. 태준이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반대편에 하준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죠. 비서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태준이 손짓했습니다. 나가 있어. 둘만 얘기하게.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태준이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13살짜리 아이. 낡은 옷, 테이프로 붙인 가방.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증거가 있다고 했지. 태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보여줘봐.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뭔데? 회장님은 3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3년 전? 무슨 일? 기밀 유출 사건이요. 보안팀 직원 한 명이 잘렸죠. 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3년 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아래에서 처리해. 내가 일일이 다 알진 못해. 그럼 누가 처리했어요? 하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태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왜 묻는 거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거 먼저 봐. 하준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3년 전 관련 자료야. 내가 말한 사건 말이지. 태준이 봉투를 밀어줬어요. 확인해봐. 내 증거랑 맞는지. 하준은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안 열어? 태준이 물었어요. 하준이 봉투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짜예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이건 3년 전 자료가 아니에요. 하준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문서번호 체계가 달라요. 3년 전에는 앞에 연도 2자리를 썼어요. 이건 4자리예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봉투 하단에 인쇄된 로고요. 이건 작년에 바뀐 새 로고예요. 3년 전 자료일 리가 없죠. 하준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죠?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13살짜리가 문서 번호 체계를 알아? 로고 변경 시점을 기억해? 넌 대체 뭐야?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보안팀에서 일할 때 문서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 같군.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다시 하준을 바라봤어요. 좋아. 진짜 증거를 보여줘. 하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태준 쪽으로 돌렸어요. 이게 뭐지? 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 파일 이동 로그, 시간대별 정리. 3년 전 서버 접속 기록이에요. 하준이 설명했어요. 아버지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인데 날짜를 보세요. 태준이 날짜를 확인했어요. 3년 전 4월 18일. 이날 아버지는 부산 출장 중이었어요. 서울에 없었죠. 하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계정이 서울 본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밤 11시예요.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아버지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하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IP 주소를 보세요. 본사 내부 IP예요. 외부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접속한 거예요.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일부예요. 하준이 말했어요. 더 있어요. 백업 로그, 삭제된 파일, 복원 기록, 자동화 명령어 실행 기록까지. 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죠. 이게 진짜라면.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누군가 내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운 거군.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태준이 돌아섰습니다. 하준을 바라봤어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아? 하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직은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하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 태준이 물었어요.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있다고 했지. 태준이 말했어요. 얼마나 더 있는 거야? 충분히요. 하준이 짧게 대답했어요. 진짜 범인을 찾을 만큼은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아이가 가져온 건 그냥 자료가 아니었어요. 3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태준은 알지 못했어요. 그 진실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태준과 하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진태 전무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태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회의실로 데려오셨다고.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태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다. 나중에 하자.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진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준을 향해 걸어오다가 하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하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진태의 눈빛이 달랐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게 그 아이입니까? 진태가 물었어요.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밤중에 로비에 침입하고 회장님께 헛소리를 늘어놓은 진태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말 조심해라. 회장님, 이 아이가 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진태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저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진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백업 데이터에 접근한 거죠. 하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진태가 하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로비에 처음 나타난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아이가 해킹을 한 겁니다, 회장님. 진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사 서버에 불법 침입해서 자료를 빼낸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회장님을 속이려 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준이 소리쳤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해킹 안 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자료예요. 아버지? 진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기밀 유출로 잘린 사람 아닙니까?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아들이 회사 서버를 해킹했어요. 아버지 복수하려고. 진태가 태준을 향해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준이 외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외장하드를 본 것뿐이에요. 회사 서버에 들어간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 진태가 차갑게 물었어요. 내가 해킹 안 했다는 증거 말이야.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해킹은 중범죄예요. 잠깐. 태준이 손을 들었어요. 진태, 서두르지 마라. 회장님? 아직 확인된 게 없잖아. 이 아이 말도 들어봐야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그걸 봤어요. 회장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진태가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아이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20년간 함께 했잖습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준과 진태를 번갈아 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측근. 며칠 전 처음 본 아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때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손 놔. 나 그의 보호자라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만복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뒤따라왔어요. 만복의 팔을 붙잡으려 했죠. 이 양반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됐어, 나가 있어. 태준이 손을 저었어요. 경비원들이 물러났습니다. 만복이 숨을 헐떡이며
하준에게 다가왔어요. 하준아, 괜찮아?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복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진태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누구야? 진태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십니까?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나는 저의 삼촌이야. 만복이 가슴을 폈어요. 저의 아버지가 사고 나서 내가 보호자 역할하고 있어. 무슨 문제 있어? 진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보호자요? 그럼 잘 됐네요. 진태가 만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우리 회사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해킹? 이 어린 녀석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무슨 증거? 저 애가 그런 짓을 왜 해? 만복이 소리쳤어요. 하준 앞에 딱 버텨 섰습니다. 저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야. 만복이 진태를 노려봤어요. 체포하려면 나부터 잡아가. 저의 손에 수갑 채우려면 내 손에 먼저 채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진정해.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직 결론 난 것 없다. 경찰 신고는 보류한다. 회장님, 진태가 항의했어요. 이건 회사 보안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내가 결정한다고 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준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기에 찬 눈빛, 의심의 눈빛, 걱정의 눈빛.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두려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었죠. 하준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라는 걸.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준에게 향해 있었어요. 진태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경찰을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지금 보여줘. 없으면 이 아이 말대로 경찰에 넘긴다. 하준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진태가 비웃듯 말했어요. 또 조작한 자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회장님, 이걸 직접 확인해 주세요. 태준이 비서를 불렀어요. 노트북이 준비됐습니다. USB가 연결됐죠. 화면이 켜졌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백업 서버 기록, 자동화 명령어 로그, 접속 기록.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태준이 파일을 하나씩 열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접속 로그였습니다. 3년 전 4월 18일 밤 11시 누군가 이도연의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기록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서버. 다른 계정으로 먼저 접속한 흔적. 그 계정으로 이도연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기록. 태준이 천천히 그 계정 아이디를 읽었어요. C, J, T.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태의 이니셜이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진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애가 만들어낸 거라고. 회장님 믿지 마세요. 하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건 삭제된 백업 서버에서 복원한 원본 기록이에요. 아버지가 해고되기 전에 몰래 빼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진태가 발끈했어요. 내가 다 삭제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태,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삭제했다고? 아닙니다. 회장님, 제 말은. 진태가 뒷걸음질 쳤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 애가 꾸민 함정이에요. 저를 모함하려고. 20년이야. 태준이 말을 끊었어요. 20년을 같이 일했어. 내 오른팔이라고 믿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했어? 진태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3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진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직장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고 거리에서 배달하다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깨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진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태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부 감사팀에 연락해. 그리고 외부 로펌도. 오늘 안으로 전면 조사 시작한다. 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나갔어요. 태준이 진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라. 꼴 보기 싫어.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진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20년입니다. 20년이에요. 문이 닫혔어요. 비명 같은 외침이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에 세 사람만 남았어요. 태준, 하준, 그리고 만복. 태준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이도현이라고 했나?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년 전 그 사람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나야. 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진태 보고서를 믿었어. 확인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준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태준이 말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어.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죠. 3년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림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회장의 긴급 지시가 내려졌죠. 내부 감사팀 전원 비상 소집, 외부 로펌 긴급 투입, 보안팀 서버 전면 봉쇄, 48층 복도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류를 든 직원들, 노트북을 들고 뛰어다니는 감사팀원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회의실 앞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비가 술렁거렸죠. 저거 최 전무 아니야? 경찰이 왜 온 거야? 무슨 일이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몰랐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태가 끌려 나왔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회장님, 진태가 소리쳤어요. 복도 끝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 좀 보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주는 집무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충성했잖아요.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형사들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명 같은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태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 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림그룹 최진태 전무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3년 전 기밀 유출 사건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TV 화면에 한림그룹 본사 앞이 비쳤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특종을 보도했죠.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 강하준이었어요. 만복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해냈잖아. 만복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 억울함을 밝혀냈어. 대단한 거야. 하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만복이 물었어요. 시원하지 않아? 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냥 무거워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하준과 만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태준이 하준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고했다. 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한테.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직접 사과하겠다. 하준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요?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결정을 내렸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내 아버지와 내가 겪은 일 전부 내 책임이야. 하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를 줘. 태준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깨어나면 병원으로 찾아가겠다. 하준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만복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투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애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걱정하면서요. 만복이 하준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중에 태준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품고 살고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하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저 가볼게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보러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라. 내일 찾아가겠다. 하준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만복이 뒤따랐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아저씨, 하준이 말했어요. 끝난 건가요? 만복이 옆에 섰습니다. 글쎄, 끝난 거 맞겠지.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짐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이도현이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준이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있었어.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눈 오던 밤, 오토바이, 트럭의 불빛, 그리고 어둠. 내가 얼마나 있었던 거야? 열흘이요. 하준이 대답했어요. 열흘 동안 안 깨어나셨어요. 도연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아들을 열흘이나 혼자 두었구나.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미안해.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꿈인가 싶었어요. 회장, 님? 도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누워 계세요. 태준이 말했어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자신을 내쫓은 회사의 회장. 그 사람이 지금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도연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깊이
고개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하준도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건 내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진태, 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요. 태준이 고개를 든 채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 계정을 도용해서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3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확인도 안 하고 그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을 내쫓으라고 지시한 게 나예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함을 삼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해명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직장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배달하다 사고까지 났어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 말로 3년이 돌아오지 않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3년간 혼자 삼킨 것들, 밤마다 들었던 아버지의 울음소리, 텅 빈 집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 하주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태준이 하준을 바라봤어요. 13살짜리 아이. 이 아이가 3년을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고맙다. 태준이 하준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도연에게 다시 말했어요. 복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보상이라도 받으세요. 치료비, 그동안의 손해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태준이 기다렸어요. 그냥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 그걸 세상이 알아주면 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당신의 무죄를.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오래된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박만복이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만복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에휴, 나도 참.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복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복수보다 더 어려웠던 건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하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어요. 만복국밥집 앞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박만복이 호스로 물을 주고 있었죠.
야, 이놈의 꽃들아. 물 많이 먹네. 투덜거리면서도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강하준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 반듯한 바지, 어깨에 새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아저씨, 저 학교 가요. 하준이 말했어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스를 내려놓았어요. 점심 도시락은? 챙겼어요. 하준이 가방을 두드려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싸주셨어요. 만복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씩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가라. 공부 열심히 하고. 하준이 골목을 향해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왜?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이 손을 흔들었어요. 됐어, 됐어. 밥값 대신 나중에 출세해서 갚아. 하준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환하고 밝은 웃음이었죠. 소년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만복은 한참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 많이 컸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도연이 하준을 발견했어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준아, 아버지.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학교까지 같이 걸어갈까? 도연이 물었어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모습.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 첫 출근이죠? 하준이 물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림그룹 복직 제안은 거절했어요. 대신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죠. 처음부터 다시 자기 힘으로. 긴장돼요? 조금. 도연이 웃었어요. 근데 괜찮아. 이제 두렵지 않아. 하준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아버지, 응? 나중에 저도 아버지처럼 될래요. 도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처럼?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요. 도연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만복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도현. 저녁에 와서 밥 먹어. 국밥은 언제나 공짜야. 도연이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하준도 함께 흔들었습니다. 만복이 멀리서 손을 들어 답했어요.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참. 학교 앞. 두 사람이 멈춰 섰어요. 아버지, 여기서 갈게요. 하준이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하준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나도. 도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하준이 웃었어요. 그리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교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도연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고맙다.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인지 하늘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직장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만복국밥집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화분의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평범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주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햇살이 따뜻하게 골목을 감쌌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하준이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